안녕하세요. 마고킬량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의 교훈이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팩트, 조합원들 욕심이 하늘을 찌르네. 큰 코 다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욕심이 아니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로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무슨 욕심이냐. 28억 집을 12억 분양하라는데 당신처럼 집값의 절반 이하로 분양받으려는 당신이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도둑심보를 가진 거지 안 그러냐? 이 댓글을 단 분이 둔촌주공 조합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심리 아닐까. 28억 집 아마 34평을 말하겠죠. 현재 잠실의 가장 대표 아파트가 엘리트레파인데 여기가 34평 25억 안팎해요.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한 22억에서 23억 해요. 둔촌주공은 강동구에 있잖아요. 잠실에서 한 3.5km 떨어져 있는데 이게 신축으로 바뀌면 34평 28억을 한다. 엘리트레파는 2010년 그 무렵에 입주를 했으니까 이제 12년, 13년 된 아파트인데 둔촌주공은 신축으로 바뀌면 거기보다는 한 13년, 14년, 15년 정도 젊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니까 28억 한다. 이게 이번 사태의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근본 뿌리예요. 그건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또 하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젊은 층인 불인이는 아파트 살지 말라고? 분양 당첨도 어렵고 아파트 값은 넘사벽이고 부모가 사주길 기다리거나 20억 돈 모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건축을 100% 피할 수만 없지. 똥을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똥 무서우니 길 나가지 말라는 격. 타산지석 삼아 조합도 시공사도 시행사도 공부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뭔 말.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냥 기존 아파트 가운데 똘똘한 녀석 매수하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부동산 고수 아니면 쳐다보지도 마세요. 부동산 고수도 운 안 따르면 두 손 들고 손 털고 나오는 게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이분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재건축, 재개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가에서 놀면 안 되잖아요. 익사하니까. 수영 아주 잘하는 사람만 물가에서 자주 놀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 초보인데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진짜 엄청나게 공부하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 책, 부동산 유튜버들 뭐 이렇게 하면 재건축, 재개발 당신도 고수 든다 이런 동영상 많은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재건축, 재개발 그 조합 총회 의사록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구해서 보시라고. 거기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이론대로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뛰어드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언론이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책이라든지 특히 부동산 유튜버들이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건 정부 규제 때문이다. 이게 유일한 장애물이다. 정권만 맡기면 재건축, 재개발 민간에 맡기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라고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케이스를 검토해 봤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는 건 정부 규제 탓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조합 내부 갈등이 더 큰 원인이더라고요. 이번 둔촌주공 사태도요.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원인 가운데 하나인 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는 조합 내부 갈등이 근본 원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 평균 13년 걸린다고 하는데 20년 넘도록 공사 착수 못한 곳 수두룩해요. 20년이면 정권이 진보 보수 계속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옛날 보수 정권 하에서 왜 재건축, 재개발 제대로 진행을 못했을까요? 부동산 초보는 재건축, 재개발 쳐다보지도 말라고 엄청나게 겁을 줬는데 사실 모든 재건축, 재개발이 항상 시끄럽고 난장판 되고 아사리판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강서구 화곡동에 우장산 숲 아이파크라는 이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는요 2016년 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3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올 11월 입주해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6년도 안 되는 기간에 입주를 한다고요. 이거 무지하게 빠른 거거든요, 이거. 여기는 제가 알기로 잡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사업장도 있기는 있어요. 드물지만.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둔촌주공처럼 아사리판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조합원 됐으면 그 애가 남자아이라면 얘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취직할 때까지는 입지를 못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에요. 둔촌주공 사태를 보면 조합과 시공사가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조합 내부 싸움이에요. 조합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엉뚱하게 시공사가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현재 둔촌주공 사태 핵심 쟁점은 최초 계약 공사비 2조 6,708억 원을 나중에 3조 2,294억 원으로 증액해줬는데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2019년 12월 조합 총회에서 이 공사비 증액분을 의결을 해줬어요. 오케이 해줬다고. 2020년 6월에 전임 조합장이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날인을 했어요. 전임 조합장을 쫓아내고 집권한 현 조합 집행부는 2019년 12월에 조합총회에서 오케이 해준 건 조합원들이 사기 기망에 의해서 속아서 오케이 해준 거다. 무효다. 시공사들은 적법하다. 한데 서울시에서 파견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활동 보고서를 보면 위법하지 않다.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의 그 활동 보고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지겠죠. 제가 볼 때는요. 현재 둔촌주공 이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요.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가를 애초 기대했던 대로 받아내지 못하니까 일반 분양 일정을 자꾸 늦춰서 일반 분양가를 올리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수단으로 시공사와의 분쟁을 탔겠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니까 제가 이제 옳다고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이 개요를 보면 기존의 5,930가구를 12,032가구로 늘리는 건데요. 임대가 1,046가구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은 4,786가구예요. 둔촌주공의 대지 면적이 18만 9,500평이에요. 따라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31.96평입니다. 그 유명한 목동 14개 단지의 단지별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9평에서 28평 사이 14개 단지 평균이 21평인가 22평인가로 알고 있어요. 목동보다도 더 넓어요. 겉으로 보면 사업성이 엄청난 곳이죠. 둔촌주공이 2017년에 주민들 이주하고 철거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2019년 12월인가 2020년 1월인가 그 무렵부터 공사에 착수했어요. 관례대로라면 2020년 4월 내지 5월 정도면 일반 분양을 했어야 해요. 문제는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던 거죠. 둔촌주공 조합원은 평당 3,550만 원을 기대를 했어요. 34평이라면 일반 분양가 12억 원. 허그는 2,978만 원을 제시한 거죠. 34평 10억 원. 2억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요게 엄청나게 컸던 거죠, 요게. 조합원들이 공사비 5,600억 증액을 오케이 해준 건 일반 분양가 3,550만 원은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오케이 해줬던 건데 조합원들이 열받았던 거고 당연히 전임 조합장에 대한 분노가 폭발을 했겠죠. 제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내부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산이라기보다는 한밥으로 한번 얼추 34평 조합원 분양 기준. 그러니까 조합원이 34평을 분양받는다는 걸 전제를 했을 경우에 평당 3,550만 원이면 공사비 5,600억 원 증액해줘도 조합원 대부분이 추가 분담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거나 또 환급받는 조합원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익이 기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평당 2,978만 원이면 공사비 5,600억 원 증액할 경우 조합원 상당수가 추가 분담금을 내거나 또 환급받는 조합원도 환급액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내부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거, 공개된 자료,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 일반 분양가 3,550만 원과 2,978만 원, 평당 한 600만 원, 약 600만 원 차이가 나는 건데 요게 조합원들에게 주는 부담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분기탱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이제 현실파, 타협파와 이상파, 강경파의 대립으로 치닫게 된 거죠. 전임 조합장 최하무개 씨는 현실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2020년 8월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 당했죠. 해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를 했더라고. 아마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5,600억 공사비 증액할 때 내가 뭐 일반 분양가 3,550만 원 받아놔야겠다 큰 소리 쳤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몰려서 자진 사퇴했던 게 아닌가. 아무튼 나중에 조합총회에서 해임 당했어요. 비대위가 전임 조합장 및 집행부를 축출을 한 거지. 한동안 조합장이 공석이니까 법원에서 임시조합장을 대리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새 조합장은 2021년 5월 집권을 했습니다. 혁명의 목적 대의 명분은 일반 분양가를 올려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새 조합 집행부, 지금 현재 조합 집행부는 이걸 관철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일반 분양가를 훨씬 더 많이 올려서 환급금까지 받게 해주겠다. 요걸 지키기 위해서 시공사와 분쟁을 통해서 공사 일정을 지연하고 일반 분양 일정을 지체시키려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리베이트? 이건 좀 예민한 문제인데 현 조합에서 시공사에게 변기, 페인트, 창호 등 19개 품목에 대해서 특정 업체를 지목해서 그 회사 제품을 써라 라고 현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를 해버렸더라고요. 요건 이제 혹시 리베이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사실은 충분한 거죠. 좀 이론적인 원론적인 문제로 빠지지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제일 중시하는 건 결국 조합원 분담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보통 평범한 사람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의 기본은 조합원이 보유한 땅이에요. 썩다리 아파트 빌라의 건물 잔존 가치는 사실상 제로죠. 별 가치 없다고요.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고요. 용역비, 설계비, 공사비 등을 비롯한 각종 사업비는 용역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가 먼저 조합 주민들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일반 분양을 통해 들어오는 돈으로 충당하는 구조예요.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짜로 새집 플러스 환급금을 원합니다. 공짜로 새집, 이게 이제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분담금을 내니까. 근데 사실은 공짜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썩다리 아파트가 8억이야. 조합원 분담금을 4억을 냈어. 그러면 12억을 투자했잖아요. 이게 신축으로 바뀌었는데 16억이 된 거야. 그러면 조합원 분담금 감안해도 4억 플러스잖아요. 4억 이익을 얻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의 기본 구조예요. 공짜로 새집 환급금을 조합원들은 원하는데 이걸 좌우하는 게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과 일반 분양가입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은
사실은 무상지분율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무상지분율이 뭔가 설명하려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건 둔촌주공조합이 일반 분양을 계속 늦추면서 시공사는 공사비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시공사는 일반 분양 계약금, 중도금으로 초기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둔촌주공 현조합이 계속 일반 분양 일정을 늦춰버리니까 시공사는 공사 착수한 지 1년 3, 4개월 된 것 같은데 계속 외상공사를 해왔던 거예요. 이게 갈 때까지 가다가 결국은 공사 중단 사태까지 와버린 거죠. 제가 이번 둔촌주공 사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일반 분양가가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2020년 5월 정상적이었다면 둔촌주공은 이때 일반 분양을 실시했어야 합니다. 당시에 이 잠실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잠실의 대장 아파트인 엘리트레파 34평이 18억에서 20억 정도 했어요. 이 잠실에서 동남쪽으로 2.5km 떨어져 있는 가락 헬리오시티 여기가 34평 16억에서 17억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축이고 잠실 엘리트레파는 2010년 안팎에 입주했으니까 뭐 그 준신축 그 상태였고요. 잠실에서 직선거리 7.5km 떨어져 있는 고덕 그라시움의 34평 12억에서 13억 했어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요게 34평 17억에서 18억 했습니다. 둔촌주공하고 큰 길 하나 사이 놓고 있더라고요. 한 1km 떨어져 있던데. 자, 이 상황에서 둔촌주공조합원들은 34평 12억을 기대를 했고 허그는 34평 10억을 제시를 했어요. 참 애매모호한데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허그가 제시한 이 일반 분양가가 둔촌주공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성질나는 가격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깎아 후려쳤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 둔촌주공 조합원들하고 외부인들 사이에 상당한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여기가 강동구지만 잠실하고 바로 인접한 곳이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하고는 뭐 큰 길 하나 놓고 바로 붙어있는 곳인데 여기는 사실상 강남 3구다 라고 봤던 것 같아요. 잠실에서 7.5km 떨어져 있는 강동구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고덕 그라시움도 34평 2020년 5월에 12억 13억 하는데 비록 강동구지만 송파하고 딱 붙어있는 우리가 왜 34평 일반 분양가 12억을 못 받느냐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그가 제시한 34평 10억에 만족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송파구와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여기는 강동구 아니냐. 그리고 강동구 주민들이 맨날 강남 4구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강남 4구라는 말을 일반인들이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 간극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 간극. 현재 일반 분양가는 허그 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통제를 하죠. 둔촌주공조합은 허그 또는 지자체에 항의하기보다는 공사 지연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허그나 지자체에 일반 분양가 관련 항의해봐야 별 소용없죠. 그렇다고 뭐 청와대 앞에 몰려가서 시위를 벌일 수도 없는 거고 시공사와 분쟁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자연스럽게 일반 분양도 지연되고 그걸 기대했던 거죠. 아마 이렇게 마음을 먹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허그 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분양가 현실화 태도를 가면 갈수록 보이고 있었거든요. 너무 찍어 누른다 이런 비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권 바뀌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거다. 이걸 둔촌주공조합원들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둔촌주공조합은요. 일반 분양은 물론이고 조합은 분양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공정률이
52%를 넘어갔는데 아직도 이 조합원 분양도 안 했다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에다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조합원 분양을 안 해버렸더라고.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둔촌주공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이 1000건 넘게 제기가 됐대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불법적인 공사비 증액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갑질을 벌이고 있다고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서울시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했더라고요. 정말 시끌시끌하게 된 거죠. 지금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 시공사들이 사업이 중단된 건 조합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비리 탓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옆에 있는 표가 현재 조합이 시공사에게 공문을 보내 구체적으로 특정 업체 재료를 써야 된다. 뭐 창호, 뭐 변기, 뭐 이런 것 등등. 이 명단이에요, 명단. 리스트를 아예 공개를 해버렸다니까? 사업단은 현 조합을 그냥 마감 자재나 업체에 대해서 보급하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업체와 결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재건축 사업의 비리 행태라고 비판했다. 사업단은 공사 변경 계약을 부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각종 마감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며 이건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보통 재건축 재개발 관련 이 대표적인 비리가 마감재 납품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 깜빵 갔다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보통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조합원들 가운데 일부가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뭐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건 시공회사가 조합을 상대로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장만 한 게 아니라 그 리스트를 아예 공문을 까버렸다니까? 이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진짜 그 현 조합 집행부는요,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공사가 이런 걸 리스트를 까버렸다는 건요, 설사 공사 재개를 하더라도 현 조합 집행부하고는 절대 일 같이 못하겠다. 함께 못 간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지금 현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를 바꾸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시공단은 현 조합을 바꾸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건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건. 여기서 참 이상한 게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자 이런 게 다 공개가 됐는데도 문제 삼지 않아요. 특정 업체에서 마감재를 납품받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먹겠다는 의도로 보이잖아요. 그 조합원들 돈이 줄줄 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현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전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조합 집행부를 두둔하고 있더라고요. 그 참 제3자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부동산 카페에 보면 조합원들이 불쌍하다. 조합원들이 현 조합 집행부에 속고 있다. 집단 침해에 걸렸다. 결국 당하는 것은 조합원들이다. 왜냐하면 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조합 집행부는 월급 받지, 활동비 받지, 꼬박꼬박 받기 때문에 하나도 타격이 없거든. 결국 나중에 죽어나가는 건 조합원들이잖아요. 잘못하면 조합이 파산할 수도 있고 일단 공매에 넘어가기로 해봐. 조합원들은 진짜 알거지 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현금 많은 조합원들은 괜찮겠지만 둔촌주공 이 재건축에 투자한 게 전 재산인 분들은 진짜 알거지 되는 거거든요. 현재 조합은요. 현재 3조 2천억 원의 공사비 증액은 인정을 하더라고요. 단 이전 계약은 무효로 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자. 그리고 마감재 업체 선정은 조합이 하겠다. 이 태도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카페를 보면 그럼 왜 이전 계약은 무효로 하냐? 공사비 증액을 인정한다며. 결국 리베이트가 목적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속고 있다.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이 본다. 하면서 많은 동정심을 또 보내고 있고 혀를 차기도 하고 우려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2022년 4월 16일
불과 얼마 전이죠. 조합총회에서 2019년 12월 5,600억 원 공사비 증액 의결을 취소를 했어요. 근데 찬성률이 94.5%나 돼요. 물론 서면으로 제출한 조합원까지 합쳐서 이거면 정말 일방적인 찬성률이거든요.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조합원들이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해서 거의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어요. 부동산 카페를 보면 둔촌주공 조합원들 바보들 아니냐. 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조합원이 6,000명, 정확히는 6,120명인가 되는데 조합원 6,000여 명 가운데 법조인도 있을 거고 건축업 관계자들도 많을 텐데 현 조합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현 조합 집행부의 반대파들도 있더라고요. 현 조합 집행부 반대파들이 만든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가입자 수가 200명인가? 30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극소수파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넘겨짓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둔촌주공 조합원들은요. 이런 분쟁이 모두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무리 지지고 볶고 아사리판 나고 설사 마감재 관련해서 현 조합 집행부가 리베이트 좀 먹으면 어떠냐. 떡 만드는데 손에 떡고물, 콩고물 좀 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 벌어지고 끝까지 가면 결국은 이게 12,000세대나 되는데 조합원이 6,000명이나 되는데 600명도 아니고 결국 윤석열 정부하고 서울시가 뭔가 수를 내놓지 않겠느냐. 그 수란 뭐다? 일반 분양가 상승, 일반 분양가 올려줄 거다. 일반 분양가 옛날에는 평당 3,550만 원을 기대했지만 2019년, 2020년 초에는 지금은 평당 5천, 6천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사태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일반 분양가 평당 5천이나 6천으로 귀결될 거다. 이렇게 기대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현 조합 집행부의 자문위원인가 강아무개신가는 3프로 TV에 나와서 우리는 시공사에게 특정 업체 마감재 사용하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발언했는데 그 방송 나가자마자 시공사에서 그 공문을 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현조합 집행부는 실수로 공문에 그 리스트를 붙여보낸 거라고 해명을 했던데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죠. 실수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거예요. 현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좀 거칠게 말하면요. 현 조합 집행부가 떡을 맛있게 만들다 보니까 손에 떡고물, 콩고물이 좀 묻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뭔 대수냐. 떡만 많은 양이 맛있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둔촌주공 사태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정부 규제 탓이냐, 조합 내분 탓이냐,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걸까?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 결국 이번 사태의 원흉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통제가 근본 원인이었다면 다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모두 공사 중단 등 둔촌주공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둔촌주공만 사업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큰 원인인 건 맞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합 내분이라니까, 조합 내분.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그 입장과 안 된다라는 입장이 부딪혀서 안 된다는 입장이 이긴 거죠. 이긴 분들은 현 조합 집행부를 현 조합을 장악하고 계속 일반 분양 일정을 늦춰가지고 일반 분양가를 올리려는 일을 벌인 거죠. 현실파들은 아마 이런 생각 혹은 이런 논리였을 것 같아요. 자, 허그가 분양가를 2,978만 원으로 통제했어. 그럼 일반 분양가 10억 받고 그러면 조합원 분담금이 좀 늘어나겠지만 조합원 분양가 얼마나 됐을까? 일반 분양가 30평 10억이었으면 조합원 분양가 한 8억 정도 했겠네.
이거 완공되면, 그러니까 예정대로 2023년 8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신축 가격 물가도 16억, 17억 혹은 18억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설사 조합원 분담금을 좀 낸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굉장히 상승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이익 아니냐. 이런 생각 혹은 이런 논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자 이거죠. 만약 이번 둔촌주공 재건축에만 윤석열 정부가 분상제 예외로 해준다면 전국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 모두 버티기 모드로 돌입할 것 같습니다. 분상제 예외로 둔촌주공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다가 에서 평당 일반 분양가 4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어떻게 사태가 수습돼서. 근데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각종 손실을 감안하면 금융비용도 있잖아요. 2020년 초에 평당 3천에 분양한 것 대비 얼마나 이익일까? 근데 평당 분양가 5천만 원 이상 받는다면 이건 굉장히 둔촌주공 조합원들에게는 해피하겠죠. 평당 분양가 5천이라면 34평 기준 얼마야? 한 17억, 18억. 평당 6천이라면 뭐 20억, 21억 되겠네. 해피한 상황인데 문제는 만약 앞으로 부동산 하락기 또는 폭락기가 온다면 설사 일반 분양가 평당 5천 혹은 6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경우 미분양으로 인한 손해는 모두 조합원 부담이에요. 상황이 이게 만만치 않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합원들은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 조합원들의 확신대로 실제 결과가 나타날지, 만약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 양반들은 정말 벼랑 끝 전술로 성공한 것이죠.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벼랑 끝 전술 쓰다가 잘못하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조합 파산하고 일단 공매로 넘어가고 조합원들 상당수는 알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 생각은 이번 둔촌주공 사태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큰 원인인 건 사실이지만 기본은 조합 내분이다. 조합 내분이 벌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엉뚱하게 시공사를 물고 들어간 거예요. 시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아닌 밤중에 홍두 깨고 날벼락 맞은 거예요. 보통 시공사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에는 건설업체들이 을의 위치에 있다가 시공사로 선정된 다음에는 이제 갑으로 돌변하거든요. 근데 이번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시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는 시공사 선정 뒤에는 건설업체들이 갑질을 하는 게 이게 흔히 보이는 행태였는데 이번은 거꾸로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갑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날벼락 맞은 거죠, 그냥. 조합 내부에서 발생한 싸움에 엉뚱하게 시공사가 발목 잡혀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냥. 황당한 사건인 거죠. 동영상이 좀 길어지고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자, 이런 이제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 꼭 부동산 카페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에 왜 정부가 끼어드냐 이거죠. 현재 이제 재건축 재개발 구체적 사업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4분의 1 주민들의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를 하든지 수용을 해버리든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은 사유재산권 인정이에요. 아니 이게 민간조합인데 재건축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다. 이건 진짜 엄청난 권한인 거예요. 원래 이런 권한은 국가기관이 공공이익을 위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만 주는 거예요. 이 권한을 민간조합에게 줘버렸다고요. 이런 권한을 민간조합에게 주기 때문에 조합 임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 민간조합은 사실상 준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 성격을 띠고 있어요. 민간주도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 인정 원리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어느 구역에 주민이 1000명이 있어요. 999명이 재건축 재개발에 동의했어. 근데 한 명이 반대해. 그 한 명의 토지나 건물을 절대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은 뺏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자체부터가 자본주의 원리를 원래 부정하는 거라고. 목동 재건축, 여의도 재건축, 뭐 이 등등. 강서구 소형평수 아파트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여기 나와 있는 재건축들이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요. 자, 목동 재건축이요. 제가 이제 작년에 목동 재건축 관련 동영상 올리기도 했는데, 이 목동 재건축 관련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또 시간, 1시간은 걸리는데. 자, 목동이 14개 단지잖아요. 앞에서 살펴봤죠? 둔촌주공의 세대당 평균 대지분이 목동보다 훨씬 더 커요. 거기도 이 아사리판이 났어요. 목동은 14개 단지 26,000세대죠. 여기 실제 사업 들어가면 이게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주민들 사이에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단언하는데. 그리고요, 목동 재건축 관련 그 분석 유튜버들이나 그래서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요. 목동 14개 단지는 절대로 동시에 재건축 사업에 들어갈 수 없어요. 26,000세대가 동시에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면 동시에 멸실돼야 되잖아요. 기존 주택이. 그러면 서울 서부권 전세 대란 나기 때문에 절대 서울시가 인허가 안 해줘요. 속도를 조절해요. 그러면요. 제일 빠른 단지하고 제일 늦은 단지에 상식적으로 보면 15년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격차 날 거예요.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20년 격차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맞아요. 여의도 재건축, 이건 서울시가 계속 통합 재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재건축 관련 주민들 불만이 많잖아요. 서울시가 여의도 재건축을 통합 재건축으로 하려고 하는 건 박원순 시장 때부터의 계획인데 오세훈 시장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일부 변경됐지만 이거 후임 서울시장 그 누가 되든 간에 제가 봤을 때 통합 재건축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안 그러면 여의도가 제대로 클 수 없기 때문에 여의도 재건축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반포는 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제외됐을까? 부동산 카페 보면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반포는 빠졌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간단해요. 서울시가 각 권역별로 재건축 시기를 다 조절해요. 왜냐하면 30년 됐다고 동시에 다 재건축 들어가면 전세 대란 나기 때문에. 반포는 지금 재건축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들, 재건축 지역들의 속도를 조절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강서구 소형평수 아파트들. 이 얘기도 하면 정말 긴데. 강서구 소형평수 아파트들이 제가 일일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15,000에서 한 18,000세대로 추정되는데 여기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9평 안팎이거든요.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 32평짜리 둔촌주공도 이 아사리판이 났어요. 일반 분양가 문제 때문에. 근데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 9평짜리 이 강서구 소형평수 아파트를 대개 1994년식이거든요. 여기 30년 됐다고 재건축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이거. 한참 기다려야 돼요.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제가 몇 달 전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동영상을 올렸었어요. 대선 기간에 윤석열 당선자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이제 확 풀어주겠다. 2주 전용 단지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태도 바뀌었잖아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으로 신중해야겠다. 30년 이상 안전지단 면제는 폐기하겠다. 이 기사를 보면 정부 관계자도 일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주공 30년 차에 들어선 개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며 베드타운인 현재 일기 신도시를 어떻게 자축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몇 달 전에 올린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동영상에서 강조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일기 신도시는요, 용적률 상향해준다고 재건축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일기 신도시는 전형적인 배드타운이기 때문에 이게 자족도시로 바뀌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 잘 진행도 안 되고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치의 근본적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정부 관계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윤석열이 당선됐으니까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주목하라. 여러 꽤나 유명한 부동산 유튜버들이 지금 떠들고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 떠들고 있어요. 그거 완전 다 틀린 말이에요.
일기 신도시가 1992년에서 97년 사이에 입주했거든요. 1970년대 중후반에 지어진 서울 시내의 아파트들도 아직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곳이 그렇게 많은데 20년 뒤에 지어진 일기 신도시 재건축, 더군다나 여기는 다 용적률도 다 높은데 일산 제일 낮아서 160%고 분당이 180%가 되는데 여기가 쉽게 재건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주목하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기대하고 지금 투자하잖아요. 진짜 아무리 빨리 진행돼야 20년이고요. 한 30년 기다려야 될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은 이렇게 긴 시간과 인내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부동산 고수도 아닌 사람들이 대충 계산해서 투자하겠다고 뛰어들어? 이건요. 활활 타오르는 횃불에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뛰어드는 분화방 같은 행동이에요. 이거. 제가 오늘 너무 좀 살벌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개인적 견해이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정말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부동산 고수가 아니라면 재건축 재개발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냥 기존에 똘똘한 아파트를 매수하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수익도 괜찮고 훨씬 더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